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혹시 우산을 안 가지고 오신 분 퇴근하실 때 우산 꼭 하나씩 좀 사서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그 다음 주 네. 아콘 채널에 어떤 거 좀 취재할까 네. 회의를 좀 했었는데 그 내용에 이제 크리스마스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연말은 연말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또 연말 분위기가 잘 안 나는 게 왜 캐롤이 안 나오냐. 그것도 생각보다 이렇게 좀 내용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왜 먹는지부터 해서 자, 저희 압권 채널에서 다양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내용들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 압권 채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 겨우 취업했는데 친구랑 임금 차이 2배. 아우. 나이가 들수록 더 벌어졌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진짜입니까? 어제 고용 통계가 나왔었는데 네. 청년층 취업자 수가 지난해 11월 이후에 1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라고 있고 30대 쉬었음 인구가 두 자릿수로 증가를 했다라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청년들이 나태하고 일을 안 해서 그런 걸까? 라는 생각들이 좀 있을 때 오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그 청년층, 그러니까 청년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네. 청년 구직자의 희망 월 급여는 323만 8천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직업을 선택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급여 수준이 1위였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실제로 그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근로자 임금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봤을 때 통계청이 이제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 수치를 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그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 오른쪽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266만 원. 대기업의 평균 소득은 563만 원. 네. 그런데 청년들이 기대하는 월 평균 급여액은 32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높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안 그래도 좀 격차가 좀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50대로 가게 되면은 대기업의 임금은 그러니까 월급은 729만 원이고 네. 중소기업은 29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 20대만 하더라도 이제 대기업이 321만 원, 중소기업이 201만 원인데 네. 이게 갈수록 더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2016년에도 대기업의 44%밖에 안 됐었는데 계속적으로 50%를 밑돌고 있는 거고 네. 50대가 되게 되면은 거의 한 40% 아랫단까지 네. 39%까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은 장기 근속보다는 임금 수준, 근로 조건을 더 따진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적정 수준의 임금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부가 세제 등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중소기업 사장님이 나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직원들은 안 줄 거야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그러면은 그 임금 수준을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맞춰줄 수 있는가? 정부가. 네. 라는 부분에서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사실 이걸 보면서 이렇게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일들이 많아요. 네. 아까 중소기업에서 시작할 때부터 격차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격차가 훨씬 더 커지는. 벌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아까 표 같이 보시면은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국면에서 지금 표 한번 같이 띄워놔봐 주세요. 네.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698만 원에서 729만 원으로 늘잖아요. 네.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311만 원에서 291만 원으로 줄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경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든 시작을 높은 데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나태하거나 게으른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그 대학을 입학하는 거를 가지고 평생의 삶을 이제 다른 것보다 확률 높게 네. 상위층으로 보장해주는 직업이 또 의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대에 대해서 모든 학생들이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한 개선 없이 청년들이 게으르다 나태하다라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쉬었음이라는 단어를 듣고 아유 저 젊은 놈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제가 그 통계 내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그냥 쉬었음 말고 건강상의 이유로 쉬었음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냥 쉬었다라고 얘기하면은 좀 민망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건강상의 이유를 선택하는 경우도 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냥 쉬었음 인구가 많은데 거기에 건강상의 이유의 상당 부분도 그냥 쉬었음이라고 하면 네. 생각보다 좀 많은 거네요.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겁니다. 정부에서 2030년까지 100만 대 로봇 보급을 더 늘린다는 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거의 3조 원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발표한 이 첨단 로봇 산업 육성 전략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현재 5조 원대 수준인 K로봇 산업의 규모를 한 20조 원까지 30년까지 거의 4배 가까이 키운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키우는 거냐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재작년 기준인데 2021년 기준이 5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예. 이걸 이제 20조 원으로 높이겠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경제적 효과를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정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경제적 효과는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스타 기업이 2021년에 5개였다면 이게 30년이 되면 30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로봇 수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한 1조 원 정도의 로봇 수출이 2030년이 되면 한 5조 원 정도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해도 만약에 국산화, 그러니까 부품 국산화율이 낮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2021년 기준 44.4%인 부품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80%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전 사실 이번 기사와 이제 이번 전략을 보면서 조금 놀라웠던 부분이 뭐였었냐면 우리나라가 로봇 밀도 측면에서 세계 1위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원래 제조업을 좋아하잖아요. 네네. 로봇 밀도라고 하는 거는 제조업 종사자 10,000명당 로봇이 몇 대가 있느냐를 로봇 밀도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1,000대 가량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종사자 10,000명당 1,000개 정도의 로봇이 있는 거라서 전 세계 1위라고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이제 한국의 로봇은 대부분 제조업 중에서도 아무래도 자동차와 전기전자 이쪽은 로봇 엄청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다른 제조업에는 또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동차 제조업, 그러니까 전기전자로 쏠려 있는 로봇 때문에 로봇 밀도는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조업에 30만 대 보급하고 서비스업에 170만 대를 보급해서 전체 100만 대 로봇을 보급한다는 계획인데 지금 사실 저는 로봇을 보급하는 계획보다는 그러면 왜 이렇게 로봇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지금 정부에서도 추산하기로는 2030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약 32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생산 너무 준다. 가능 인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노동의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줘야 되고 이것을 로봇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따로 준비한 뉴스는 아닌데 오늘 통계청에서 또 인구 추계가 나왔거든요. 그것도 함께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앞으로 50년간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명이잖아요. 이게 한 명으로 그 출산율이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50년간 우리나라의 인구는 3,6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와. 추계가 나왔습니다. 1980년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 합계 출산율이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가정이 아니라 늘어난다는 가정입니다. 늘어난다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1,500만 명 감소해서 3,600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0.7 낮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말 국가가 된다, 인구 구조가 된다 그러면
중위 연령 있잖아요. 예. 국민 한 명당 쫙 한 명씩 딱 일렬로 내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의 나이가 몇이냐? 2022년에 44.9세였다면 이게 50년 뒤에는 63.4세가 될 수 있습니다. 야, 환갑 안 됐으면 어디 가서 어른 소리도 못 하겠네요. 나 대한민국 중간이야. 중간도 안 되는 거죠, 환갑. 그렇죠. 환갑이면 중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면은 로봇 산업 확대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말 절박하기 때문에 로봇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건 완전히 그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네.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정말 이렇게 활성화된 시대가 오면 네. 그냥 걔네들 일하라 그러고 우리는 좀 쉬고 우리는 좀 쉬고 뭐 그러면 안 될까요? 이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이제 로봇을 가진 사람들만 벌 수 있게끔 하지는 말고 네. 뭐 이른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때쯤 되면 진지하게 검토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라는 생각 아니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기대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내년도 금리 세 차례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뭐라 그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때마침 통화신용정책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지금 그 금리 상황에 대해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하필이면 오늘 나왔어요. 왜 하필이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주기적으로 내는 거니까. 원래 주기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그 날짜가 아닙니까? 근데 왜 갑자기 딱 그 날이 맞냐는 거지. 지금 미국에서는 내년에 세 번이나 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거야라고 궁금한데 이거를 직접 물어보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근데 때마침 이걸 발표해야 되는 날이 된 거예요. 네. 근데 한국은행은 여전히 보수적입니다. 이거 뭐 미국이 내리면 내릴 수도 있죠. 뭐 이런 얘기 좀 해주면 좋긴 할 건데. 그렇죠. 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소멸을 한 데다가 높은 원자재 대외 의존도 때문에 좀 그 인플레이션이 장기 지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름세 둔화가 지연되는 이유가 네.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네. 이게 3.4%고 네. 전문가가 3%면은 3분기보다 다소 높아졌다. 그러네요. 네.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졌다라는 거는 이제 향후에 뭐 좀 잘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수준인 2%로 수렴되는 시기까지는 불확실성 요인이 많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글로벌 무역체제 분절화라든지 기후변화, 친환경체제 전환 등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또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기조의 장기화도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아니 지금 그 미국은 낮춘다면서요? 낮춘다 그러는데 네. 우린 뭐냐? 네. 그랬더니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 보가 연준 FOMC에서 내년 말 금리 예상치를 0.5%포인트 떨어진 것에 대해서 네. 점도표상 낮아진 금리도 여전히 4% 중후반 수준이다. 네, 이거는 나름 중요한 포인트인 게 우리가 지금 금리가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2%포인트가 낮잖아요. 갭이 크죠. 그러니까 거기서 3번 낮춰도 우리 안 된다. 우리보다 더 높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좀 있고 네. 중장기적으로 2010년대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단기간 내로 코로나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긴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그 기준금리 얘기할 때 우리가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우려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화 유출. 예. 네. 그러면 누가 원화채권 들고 있냐? 그러니까요. 미국 금리가 더 높으면 그쪽으로 가지. 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미국이 더 높은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맞아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는 꽤나 힘든 상황이어서 결국은 좀 미국의 금리 움직임과 외화 동향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네 입장만 보면 돼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도 봐야 되지만 미국 입장도 봐야 돼. 네. 근데 금리는 거의 200bp가 미국이 더 높아. 네.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그 한국은행 쪽에서 뭔가에 대한 기대치를 먼저 주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그러게요. 저희는
한국의 금리보다 미국의 금리가 높은 걸 지금은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실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환율 네. 뭐 1,300원이 옛날엔 위기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1,400원쯤 가면 어유 많이 올랐네. 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요. 상황이 되니까 그 우리의 매크로 거시경제 포지션은 여전히 보수적이다. 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아마 연말에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랭킹 매기잖아요. 올해 있었던 가장 뜨거운 사건. 그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한 게 순살 아파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LH의 순살 아파트 사건은 한창 그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즈음에 굉장히 뜨거운 그런 이슈가 됐었는데 오늘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이 있잖아요. 경실련이 LH 설계 공모 그리고 건설 사업 관리 용역 계약 10개 중 6건 이상을 LH 출신을 영입한 업체가 가져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10개 계약 중 6개 이상은 전관 업체가 들고 갔다는 조사 결과를 아이고. 경실련이 내놓은 겁니다. LH가 전관 영입 업체가 이제 LH에서 발주한 설계 공모 용역의 71.5%,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의 61.6%를 전관 업체가 따냈다고 경실련이 발표를 한 건데 일단 표 하나 보시죠. 지금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조사한 거냐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준비한 표는 건설사업 관리 용역입니다. 이게 총 계약 금액으로 치면은 5,100억 원인데요. 개수로 치면은 이제 계약 건수로 치면 112개 계약이고요. 금액으로 치면 그 가운데 77%가 전관업체가 따내간 거고 건수로 치면 62%가 전관업체가 따내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 가운데 또 눈에 띄었던 거는 뭐냐면 설계 용역과 건설 사업 관리 용역 계약금 상위 각각 1위부터 11위까지 그리고 1위부터 23위까지의 사업을 전관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따냈다. 그러니까 좀 비싼 걸 더 많이 따냈다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021년에 전관업체 명단을 입수를 했었는데 그때 업체의 수는 71개였습니다. 근데 올해 다시 한번 명단을 입수해 보니 죄송해요. 명수로 말씀드릴게요. 95명의 전관이었었는데 그 명수가 141명으로 아이고. 5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전관 업체는 나쁜 업체다 이렇게 방정식이 성립하는 건 아니긴 한데 순살 아파트 문제가 드러났고 그리고 누가 대부분 수주를 따갔는지를 보니까 전관 업체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도 그 층간 소음 문제를 전해드렸었잖아요. 예. 근데 첫 번째로 문제가 됐던 게 기준이 있는데 왜 건설사들은 그 기준에 안 맞췄지가 첫 번째 문제였었고 예. 두 번째 문제가 그럼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안 맞는 건설사를 승인해 준 건 또 뭐야? 라는 이야기를 또 했었잖아요. 지금 예, 이런 그게 것들 결국은 근데 권고여서 무시하면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전관 업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전관 업체 자체가 나쁘다. 뭐 LH가 뭐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그들도 이런 행동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승인이 일어났던 것도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한쪽의 문제를 좀 뒤집어 씌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 같이 좀 구조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건 다 같이 해요. 왜요? LH는 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이게 뭐 다른 사람들 뭐 잘못했는지 얘기하기에 앞서서 네. LH는 이제 공공주택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죠. 책임을 네. 좀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뭐 어젠가 그젠가 LH의 어떤 개선 방안들이 좀 나오긴 나왔는데 네. 그런 개선 방안들 내용들 보면은 좀 뭐가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긴 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이번 기회에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LFP 배터리 관련해서 되게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 네. 이게 LFP 배터리에다가 재활용 폐기물 부담금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였어요. 네. 이게 제가 오늘 그 배터리 다이브의 임성균 이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LFP 배터리가 항상 3원계보다 비쌀 것인가라는 거에 얘기를 하다가 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리사이클을 하게 되면은 NCM 같은 경우는 니켈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이게 굉장히 고가의 유가 금속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리사이클링을 할 때 뭔가 좀 뽑아먹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이거를 리사이클링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인산철 같은 경우는 그 뭐 인산이나 철이나 이런 건 안 되니까 리튬 정도를 리사이클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중고차 가격 비싸면 차값 비싸도 좀 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게
그 리사이클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라 그러면은 초기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단 말이에요. 요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환경부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그 리사이클링을 하는 제품과 리사이클링이 안 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은 EPR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든 사람이 네. 이거를 폐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내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책임지고 재활용이나 폐기물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보통 판 쪽에서 그걸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을 처리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네. 이 EPR 제도에다가 LFP 배터리에 재활용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LFP 배터리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나중에 처리할 때 들어가는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초기 판매금이 올라가요. LFP가 비싸지는 건 그렇죠. 네. LFP가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가는 성격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환경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3원기 배터리와 달리 LFP 배터리는 사용하고 나면 유가성이 떨어져 그대로 버려질 가능성이 크다. 네. EPR이든 부담금이든 재활용 의무 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당장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2024년 연구 용역이 시작이 되면은 2024년 이후에 내용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 얘기가 결국은 LFP 배터리의 가격을 올리게 되는 효과가 있다. 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버스 시장을 가서 보면은 올해 한국에서 판매된 전기 버스 가운데 47%가 중국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전기차 타면은 좀 없어 보이는 측면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저거 좀 없어 보이는 버스인데 그래서 안 타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중국산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싸게 나와서 네. 지금 되게 많이 팔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LFP 배터리에다가 부담금을 넣어버리면은 이 가격이 좀 떨어지는 효과가 좀 줄어들게 돼요. 네. 근데 제가 되게 흥미롭게 봤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 연구 용역 얘기가 나오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네.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이 좀 올라가겠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LFP에 그러니까 배터리에다가 요금을 부과하는 게 아닙니까?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겁니까?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 판매자? 뭐가 됐든. 예. 아니 왜냐면 중국산 배터리에 그 요금을 부과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다 만약에 부과가 되게 되면 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그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최종 가격에 녹아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소비자하고 공급자 사이에서의 고리가 전기차일 뿐인 거고. 네. 그러면은 뭐 LFP 배터리고 얼마에 주실래요? 그럴 때 똑같은 값으로 준다 그러면 사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해명 자료를 낸 거예요. 네. 환경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거 중국산 배터리 겨냥해서 하는 거 아니다. 네. 이거는 이제 환경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하는 거지 중국산 배터리를 겨냥한 규제는 아니다. 네. 네. 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원래 규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중국산 배터리에다가 부담금 붙일 거예요. 그러면 외교 외교 문제가 문제 되잖아요. 비화됩니다. 네. 그런 게 아니고 환경적인 이유로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누구나 이렇게 딱 요 얘기가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부담금을 좀 늘리려 그러나 보다라는 네. 거 얘기가 있고 이게 바로 물리진 않아도 조금 더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보면은 이와 비슷한 제도들은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은 뭐냐면요. 공공부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공공부채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기준이긴 한데요. 작년 공공부채가 거의 1,600조 원 가까이 늘어났고 그 중에서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을 보니까 한전 등 공기업의 빚이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지난해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비금융 공기업 등 이런 공공부채가 1,600조 원 늘어나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70%를 넘겼고요. 그리고 일반 정부 부채와 이제 공공 부채가 있는데 일반 정부 부채는 1,100조 원을 돌파해서 이게 IMF에서 비기축 통화 국가의 평균치가 있거든요. 그게 53.1%인데 우리나라는 53.5%로 사상 처음으로 IMF의 비기축 통화국의 평균치를 좀 이번에 넘어섰습니다.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늘어났는지 보면요. 한전 등 비금융 공기업에서 77조 원 넘게 늘어났고요. GDP 대비 상승률을 보니까 2.8%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이 전년도에는 21.1%였어요. 근데 이게 23.9%로 2.8%포인트 높아졌고 부채 규모의 증가폭 그리고 부채 비율의 상승폭 모두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때문이냐? 바로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죠. 에너지 가격 급등하는데 특히 2022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여기에서 전기 요금은 좀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공공부채 특히 한전의 차입금 채권 발행이 상당히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부채의 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부채도 그렇고요. 일반 정부 부채도 그렇고 뭐 장기 부채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고정이자가 거의 한 98%에서 99%를 차지하고 있고 또 국내 채권자 비중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의 질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는 하는데 사실 부채 질이 나쁘지 않아도 우리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게 관리가 되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예.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수용도가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요즘에는 이제 전기료가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계속 이제 약간 선거용으로 쓰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채가 늘어나는 것과 이것을 좀 연관지어 너무 그렇게 쓰진 말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뉴스 조금 건너뛰어서 네. 그 유류세이나 내년 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다 바로 휘발유값 올라갈 것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덜해도 될 것 같고요. 그 이낙연과 비교하면 리터당 한 205원 정도 되는데 뭐 이것도 총선용이라고 하실 겁니까? 네. 근데 물론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기름값 조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유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네. 그 상황에서 유류세 연장이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거 생활하시는 데는 그나마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내려가는 거 별로 없는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명 택시 수수료를 2.8%로 인하하겠다라는 것도 카카오의 상생 방안 관련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목요일 시간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3프로 뉴스룸이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